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점을 갔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진열대 책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어떤 책이든 첫 문장에 딱 읽었을 때 나 이 다음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첫 문장은 굉장히 책 한 권에서 되게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퇴고를 많이 한 글이거든요. 처음 나온 글은 절대로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퇴고를 거치면서 더 나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글을 써야지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글을 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간 에세이 우리를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면 저자 강송희입니다. 작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세상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출간이 되는 글이라는 것은 벌써 독자들이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게 글에 다 당연히 녹아나오기 때문에 출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먼저 나를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 작가가 되려면 알아야 할 3가지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팔리는 글이라는 말과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팔리는 글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글이 팔리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돼야 이 다음 글을 읽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을 사고 싶고 이렇게 심리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을 주려면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되게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감정이나 심리를 파고들어서 공감을 줄 수 있는 글을 딱 쓰면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매로 이어진다. 그래서 상업 작가가 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실제 글쓰기 파트에 넘어가서 예시를 들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야기 구성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기를 다 쓰고 났을 때 그걸 읽어보면 어떤가요? 나만 보는 글이기 때문에 두서가 없죠. 그걸 그대로 출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무조건 편집이 들어가야 되고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하고 2차적인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구성 방식을 철저하게 저는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떤 순서대로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이 결국에는 효과적으로 이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작가가 되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구구절절 쓰지 마시고 이 써놓은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구성을 다시 해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첫 문장의 힘입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점을 갔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진열대 책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제목이죠. 책 처음에 제목을 봅니다. 표지 디자인도 볼 수 있겠지만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책을 뒤집어서 책 소개글을 한번 쭉 봅니다. 여기까지는 별 힘도 시간도 들이지 않죠. 그냥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뒤에 소개글까지 마음에 들어서 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요? 첫 문장이에요. 그게 소설이든 에세이든 어떤 책이든 첫 문장에 딱 있는데요. 그거를 읽었을 때 나 이 다음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보통 그러면 한 70~80%는 그 책을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문장을 잘 쓴다는 건요. 결국 다음이 궁금해지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 작가가 되고 싶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가지 요소에다가 첫 문장을 잘 쓰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 출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업 작가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시선을 사로잡는 첫 문장 쓰기입니다. 첫 문장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글을 보고 싶게 만드는 글이 나오기 때문에 소재, 대상, 상황이나 사건, 소설이라면 상황이나 사건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 세 가지 중 한 가지에는 꼭 궁금증이 생기도록 쓰셔야 한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썼던 작품들의 첫 문장을 보여드리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복동이가 죽었다. 그럼 일단 복동이는 누구지? 근데 왜 죽었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고전 작가인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에서도요. 뭐 엄마가 죽었다, 어머니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충격적인 시작이죠. 뭔가가 죽었다는 게. 그래서 시선을 확 사로잡는 첫 문장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었다. 이게 첫 문장인데요. 되게 갑자기 뜬금없죠. 왜 옥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질문을 들게 만드는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나는 비 그친 후의 우산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물음표는 그거죠. 비 그친 후의 우산? 비 그친 후의 우산은 어땠더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뭔가 물음표가 나오게끔 문장을 툭 던지듯이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 많은 세상이 있다. 이때는요. 제가 어떻게 소재를 찾았었냐면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든 날 누가 그냥 팩트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칭찬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되게 힘든 날이 있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칭찬이 많은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거기를 잠시 들렀다 와볼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만약의 법칙을 사용해서 생각해서 쓴 첫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도 아날로그 씨는 내 손바닥 위에서 쭉 기지개를 켠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썼던 에세이인데 산문이에요. 산문형 에세이인데요. 이것도 만약의 법칙과 의인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인화가 접목된 문장입니다. 일단 이 문장을 보시면 아날로그 씨는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뭔데 내 손바닥 위에서 기지개를 켜지? 어떤 존재지? 라는 질문이 계속 생기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투지 폴더폰이에요. 투지 폴더폰에 아날로그 C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준 겁니다. 의인화를 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만약의 법칙은 뭘까요? 만약에 이 투지 폴더폰이 살아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그냥 해본 겁니다. 만약에. 의인화와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 손바닥 위에서 쭉 기지개를 켠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손바닥에서 제가 핸드폰을 쭉 열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을 보면 일단 물음표가 생기게끔 고민을 하시고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첫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드리긴 했지만 예시를 봐도 사실 그냥 갑자기 첫 문장을 잘 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첫 문장들도 한 번에 나온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사랑이란 뭐뭐인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첫 문장 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사랑이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네모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글쓰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정의들은 이번에 제가 쓴 에세이에 수록이 되어 있는 정의들인데요. 사랑이란 상대로 하여금 다음 말을 하고 싶게 하는 것. 사랑이란 볼을 쓰다듬기 전에 먼저 뺨을 손바닥에 가져다 주는 것. 사랑이란 눈이 마주치기 전부터 입꼬리가 함께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 가지 소재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글쓰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엄청 많이 해왔는데요. 그만큼 저는 마지막 문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문장이라는 단위로 제가 글을 쓴 이유는요. 이번 요 파트에서는 에세이를 가지고 예시를 들 거라서 문장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동화같이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있는 장르의 경우에는요. 첫 사건,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사건, 이렇게 사건으로
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에세이를 기준으로 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첫 문장, 그리고 주제를 관통하는 마지막 문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미래에 이별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이었다. 이렇게 딱 두 줄을 썼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두 번째 줄이죠. 우리는 이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었다는 거.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첫 문장에 그래서 사랑이었다를 먼저 넣지 않고 뒤로 뺀 겁니다. 더 말하고 싶은 거를 뒤에 미룸으로써 그 마지막까지 읽고 싶게 만드는 거죠. 다음 글. 재채기가 멎었고 눈꺼풀이 감겼다. 모든 느려지는 것은 끝내 제 움직임을 멈춘다. 이별에도 종착점이 있다면 이라는 글로 제가 끝을 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문장, 재채기가 멎었고 눈꺼풀이 감겼다. 그런데 뭘 어떡하라는 거지? 라는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별에도 이렇게 멈추고 감기는 것처럼 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의 주제를 이렇게 살포시 던지면서 끝을 내는 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제가 글을 써오면서 실제로 느꼈던,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연 글쓰기에 관련한 강연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글쓰기라는 것은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타자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관심이 많아야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다른 것들에도 관심이 많아야 글을 계속해서 써갈 수 있는데요. 출간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생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고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글쓰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 내버려 두고 싶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 이런 지점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상처를 찾아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총 4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깨닫기.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에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괜찮아? 라는 말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는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은 사실 안 괜찮아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거나 조금 힘들면 아니 안 괜찮아. 나 너무 힘들어. 하나도 안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그냥 속으로 안 괜찮은가? 하는 것과 입 밖으로 나 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 밖으로 발화를 하는 순간 머리에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안 괜찮구나 이렇게. 그래서 남들은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왜 나는 이게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하루에 12번씩 힘든데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인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삶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괜찮지 않음을 인정했다. 그러면 왜 괜찮지 않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글을 쓰는 과정과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인정하고 뭔가를 바라보고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가는 왜 이렇게 가는 과정이 글을 쓰는 과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을 계속 접목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괜찮지 않은지 들여다보시는데요. 그냥 한 단계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계속 더 아래로 왜 이렇게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원인이 나왔다면 그럼 내가 여기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3번에서 가장 많이 이제 느끼는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사실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원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면 뭐 그걸 남한테 그래서 강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였네. 나 조금 못된 구석도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이상한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좀 부끄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스로한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질문을 스스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요. 거기서 또 글감도 찾게 되고요. 그게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꼭 거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사실 이 4가지 중에 이 4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한 번쯤 무너지기. 그냥 한번 무너져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되게 일정을 빡빡하게 세워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엄청 자주 와요, 사실. 그래서 입에 막 힘들단 말 달고 사는데 너무 힘든 날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질러지는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예,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무너진다는 것을 1번과 마찬가지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세상이 크게 달라진다거나 내 인생이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이에요. 근데 너무 자주 무너지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생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저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내려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내려놓고 쉼이라는 것을 가지면 다시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달리지만 마시고 또 너무 자책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한 번씩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쉬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출간이 되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고자 하는 글에 접목을 한 번씩은 꼭 시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